믿기 어렵다 이거로군요. 네. 움직이는 세계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공감센터의 장성철 소장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오늘은 지난 국민의힘의 부대변인 지내신 바 있는 신인규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배종찬 소장은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됐습니까? 글쎄 일단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회의 모습, 예산안 지연된 부분, 또 화물연대 파업이 결국 이제 철회된 것도 많이 주목을 한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는요? 예, 저도 화물연대 파업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전국이 좀 급냉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고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맞습니까?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윤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윤 뭐요? 윤찍.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48.56%가 있으니까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결집을 한 대상은 누구냐. 지난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보수나 중도라고 하더라도 보수 성격이 강한 중도 보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집하는 데는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경한 대응이 작동됐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파업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이나 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 차원을 떠나서 파업 자체 누구의 파업이든 간에 이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갤럽이 이제 자체 조사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가 이제 전체 71%인데 압도적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직업 계층으로 봤을 때 블루칼라,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좀 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블루칼라층에서도 73%가 업무 복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동종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연대가 조금 이제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은 급하고 시급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낡은 방식으로 투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정권 퇴진론하고 또 연관이 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정치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파업이라는 좀 인식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진압한 것 자체는 저는 불가피했다라고 봅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라는 것이 지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잠시 미뤄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육상 물류 산업 체계가 굉장히 좀 후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 대한 공감 내지는 그 어려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도 좀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게 야당 단독으로 일단 통과가 됐고 정부 여당은 그 3년 연장안을 먼저 내놨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원천 무효다. 다시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그 안전을 얼마만큼 늘렸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견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전운임제 안에다가 통신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또 지금 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또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는 좀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일부는 전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하고 그 시간 내에
빨리 이 본질에 대한 좀 문제 해결에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당에서도 오히려 이제 좀 더 단호한 대응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재한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도 그 민주노총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다시 또 집단 시위를 하는 그런 또 양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갈등을 키워갈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꼭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됐다고 해서 완전히 일단락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냥 강경 대응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존에 했던 그 안 자체가 이제 3년 연장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연장하는 안을 일단 기본으로 놓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국회 안에 이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예. 일단 3년 연장하고 아마 이런 정도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만 퇴장은 안 하고 반대표를 던지긴 했네요. 네. 근데 이건 대통령이 아마 안 받아들이겠죠?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걸 야당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내용이었다면 지금껏 이 여론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식으로 경질하거나 또는 사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의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공세로 판단할 테고 야당에서도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산안에서의 어떤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간 것도 정치적으로 국정조사와 관련된 여론을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런 포석이 깔려 있겠죠. 네. 예. 이건 뭐 법안이 아니니까 거부권까지는 아니고 이름 그대로 해임 건의인데 네.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불수용이라고 하는 게 맞죠. 불수용. 수용하지 않는 거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민주당의 전략은 이제 뭐 해임 건의안을 해서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한번 주고 그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직무정지가 되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겠지만은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좀 스텝이 많이 꼬였던 게 저는 이번 사태에서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7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해임안을 밀어붙여서 이상민 장관을 낙마를 시키든지 뭔가 정치적 효능감을 냈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근데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갑자기 또 해임 건의안을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파국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또 이러니까 또 국조위원들 또 전원 사퇴하고 또 국조랑 해임 건의안을 또 스스로 연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안이 다른 것들을 자꾸 연계시키는 방식은 국회를 더 파행으로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집권 여당의 이거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을 만약 하게 되면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나요? 그 이제 법률적 판단이기는 한데 이게 정치적 사법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안 됐다. 이래서 또 탄핵이 기각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안도 이렇게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의 총괄 그 관리자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좀 가고 있어요. 일견 정치적 주장으로는 맞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정치적 사법 기능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봤을 때에는 전 이게 탄핵이 인용되기에는 너무 좀 사유가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상민 장관 거취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을 하고 이제 탄핵 소추를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물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대목은 이런 거죠. 결국 어느 정도의 깊이와 어떤 타이밍에 이것을 단행하느냐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저는 아예 정말 국민 여론을 안고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전원직의 의원직을 걸고 이거 국민 여론 무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만약에 사퇴 조치 안 하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170명 전원 사퇴 내겠다. 의원직 걸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여론에서도 아니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가는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조금 저는 이 예산안과 연계시킨 부분도 그렇고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네. 스텝이 꼬였다는 데 대해서는 신 변호사랑 생각이 같으시네요. 네. 예산안은 일단 15일 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데 뭐 이건 되겠죠. 근데 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도 지금 2014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안이 사실상 그 지금 요 국정의 발목이 지금 잡힌 상황인데 전 이거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중재해 보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예산안 자체가 풀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임 건의안 문제라든지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좀 기싸움을 자꾸 연계시키다 보니까 그 불똥이 지금 예산까지 좀 튀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쟁점도 거의 다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사실상 이제 가결시키면 되는데 근데 법인세 인하 같은 데는 아직 맞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숫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효능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전 조금은 절충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이거든요. 그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사실 어떻게 기능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여야가 대화가 실종되고 또 오늘 이후도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더 감정적으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 예산안 처리도 15일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15일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넘기지도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굉장히 국민 분노가 뭐 극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15일을 넘기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일정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정치적 일정이 또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국정조사건도 있거든요. 기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본조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조사는 예산안 통과 후에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빨리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을 따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더 미룰 명분도 없어요. 뭐 지금 15일이면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한 5, 6일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5일 날은 넘기기 힘든 정도의 시한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희 씨. 네, 지금도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탄진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는 청주에서 옥산 사이와 청주 휴게소 일대, 이후로는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로는 광주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정체 늘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또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지내신 바 있는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당 내부 소식 볼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또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부에서 이 대표 의견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개따림을 자인하는 의원이 아니라면 즉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네, 서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박정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소 그리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그리고 기소.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네. 서른 의원 같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또 혼자서 떳떳이 맞서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까요? 어떨까요? 커지겠죠. 저는 이제 근데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냐를 잘 보시면은 원래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예. 대체로 당의 중진이고 비명계죠, 비명계. 예, 비명계고 또 뭐 이낙연 전 대표와 뭐 가까운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선소리는 조금씩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당도 당이지만 자신의 이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박영선 전 의원도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권 내놔라.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로 버티는 가장 큰 줄기 자체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지만 저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인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당장에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다더라도 뭐 30%대 한 초반 그들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판단할 때 이재명 대표를 내려놓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직까지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만약 검찰에서 뭔가를 좀 더 구체적인 뭘 찾아낸다면 네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 차원은 좀 다를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관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시점이라면요. 신 변호사. 예, 저도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당선 때부터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대립 갈등 때문에 대선 뭐 시즌 3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것, 즉 예견된 것이 지금 현실화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당의 리스크로까지 전염시키면서 이것을 좀 당을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수 자체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에 저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대 초반 내지는 30% 뭐 후반까지 나온 조사가 있는데 나머지 반대율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흡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갔고 지금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 내려오겠다 이런 것인데 과거 그 국민의힘도 보면요. 대안이 정말 없었을 때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냈거든요. 맞아요.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 대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 선호가 좀 바뀌어 있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조기 귀국설이 있던데 그거는 뭐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른 의원이 뭐 이낙연 전 대표 사람이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뉴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접촉이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2월 3월설 또는 4월 5월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2월 3월설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이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을 테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포석인데 이런 이제 예상인데 그래서 저는 2월이 3월이 됐던 4월 5월 경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점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해서 한 30% 초반이라도 유지한다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20%대로 내려간다. 7%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2월 3월이든 4월 5월이든 이낙연 전 대표 쪽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이낙연 전 대표 구원 등판설 자체가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분당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은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분당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분당은 분당에 가서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설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당에서 나가는 정치 세력화가 얼마만큼
대체될 수 있느냐. 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그건 어려운 일인 거죠. 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민주당이 지금 차기 리더십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도 대안으로는 이미 평가가 좀 끝난 분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주당도 과감하게 저는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총선까지도 사실 시간이 꽤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조급하다 보니까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저는 좀 원칙대로 좀 돌아가고 과거에 뭐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막 정면 돌파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내는 리더십이 분명히 있었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좀 통큰 정치를 하면은 본인들에게도 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근데 손에 잡히는 대안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능력이 이제 민주당에 달려 있는 건데요. 저는 뭐 민주당에도 의원만 169명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정치를 그 안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안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구원 투수가 누가 될지 또는 뭐 분당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결국 친문에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간다 그러면 그때 뭐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도 있겠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있고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이 뭉친다는 것은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른바 친노 친문이 다 뭉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도 폭권 없는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임종석 이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뭐 등판설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문 전 대통령의 결심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지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소까지 됐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는 안 갈 것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많던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검찰에서 네.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질책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했다는 건 그거는 책임은 서훈 전 실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훈 전 실장이 이제 최종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 공소장의 내용입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전에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역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해 피살 공무원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건 원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검찰 이 소환대에 올려놓는 것은 참 민감한 일이고 신중해야 될 일일 거예요. 검찰로서도. 하지만 저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는 이것이 결코 가라앉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때 지지층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법 앞에는 뭐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현직 대통령이든 뭐 다 저는 성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은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수사권을 가지고서 특히 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더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그런 정치적인 오해를 좀 덜 받는 방법을 저는 택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서훈 실장에게 그 입에 달려 있겠죠.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수사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만약에 진술의 태도가 바뀌면은 뭐 수사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론은 두되 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는 수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서면으로만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사 형태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전 정권 민망하게 뭐 이렇게 창피 주는 식으로 수사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에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뭐 수사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네. 그 뭐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그 CJ 계열사 상근 고문 취업 청탁 의혹 여기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곧 소환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뭐 선거 관련 법이 관련 내용도 있고 수사 대상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사정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정 정국 아닌가요? 예, 이미 사정 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 결정을 하는 사안이든 어떻든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하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붙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여론이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총선에 대한 정치적인 전략적 차원의 유불리도 저는 감안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 소장? 전당대회 네. 저는 이미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선을 그었고 조금 힘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그래요?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네. 신 변호사. 저는 오히려 좀 강한 부정을 보일 때 또 본인의 본심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뚜렷한 주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길 수 있겠다는 후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도상으로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또 형평성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형평성이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나가려면은 그 자격에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당비를 내고 그러면 지금 2말 3초가 되면은 사실상 3개월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데 뭐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배려해야 되고 그러네요. 지금 아직 입당을 안 했죠. 입당을 안 했죠. 입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있으면서 당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제도를 다 고치고 또 당원도 지금 70%인데 그걸 전당대회 룰을 뭐 90에서 100%로 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럼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예. 근데 그 전당대회 룰은 한동훈 장관이 만약 차출된다면 굳이 안 고쳐도 지금 여론상 지지도 제일 높으니까 굳이 전당대회 룰은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입당하고 당비를 3개월 내야 뭐 이런 조건은 좀 문제가 네. 생기겠네요. 예.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이례적으로 입당하는 경우에는 다 최고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해서 출마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는 뭐 당대표 멀쩡하게 뽑힌 당대표 쫓아내는 데에도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도 당원 당규를 바꾸는데 뭐 새로운 당대표 원하는 사람 하기 위해서 뭐 못 바꿀 이유 저는 없다고 보고 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와 상상력이 동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직접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든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그런 좀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뭘 거시겠어요? 저는 안 나가는데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마땅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이렇게 좀 성에 차는 분이 없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조건이 참 저는 납득이 안 갔던 게 뭐냐면 수도권 MZ세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 MZ세대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을 원했던 걸까?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 정작 그 내세운 조건은 수도권 MZ세대는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연 그 조건을 왜 내세울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 조건에 안 맞는 게 MZ세대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질문을 하더라도 MZ세대에서는 지지율이 매우 낮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고서 저도 빅데이터나 이 나경원, 윤상현, 뭐 주호영 또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까지 다 넣어봤는데 적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원희룡까지 넓혀봤는데도 적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수도권 MZ세대 누구지 도대체? 그러면은 또 이준석이거든요. 수도권 MZ세대. 그건 아닐 테고 뭐지 가상의 인물인가? 예,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거고요. 왜 멀쩡하게 있는 당대표를 그럼 대안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보통 정치인들의 워딩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뭐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 저 이런 건 나가는 걸로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도 나가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이 없으면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법무부 장관 일에 충실하겠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하는 워딩은 조금 이거는 내심에 좀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준석 카드나 유승민 카드가 만약 당권을 쥐게 된다는 건 국민힘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저는 그 조건도 수도권 MZ세대면 유승민 전 의원이고 실제 지금 전당대회 룰이 바뀌지 않고 여러 명이 동시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당대표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에서도 꽤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또 당원들로부터는 과연 그 정도 지지를 받을까 모르는데 후보가 여러 명이면 당원들 중에서도 분산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괜찮다 이렇게 결선 투표가 없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단일화 했을 때도 유승민을 못 이긴다고 치면 결국 한동훈 차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마포구 소각장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되고 무슨 만병통치약 슈퍼맨이 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정치를 바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에다가 대통령까지 검찰로 도배된다. 그러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소통이 될까요? 소통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지금 2말 3초로 거의 다 이게 기정사실화 하시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2말 3초까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리고 구도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전 전당대회 시기를 더 늦춘다고 봅니다. 그 늦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때까지도 뭐 한동훈 장관 카드부터 해서 또 다양한 카드를 띄워보는데 또 그게 안 될 때에는 막판에 가서는 전당대회를 안 하는 방법도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안 해요? 뭐 비대위를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비대위를 더 연장해서 비상 상황을 더 상시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공감하기 힘들 것 같은 게 결국은 당이 집권 여당이 비상체제로 총선 1년여 전에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건 그거는 더 큰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를 더 미룰 수는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가장 원칙적인 것은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로 자기가 당대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적의 인물을 선출하는 게 맞는 거죠. 글쎄. 이걸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계속 쫓아갈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의 아까의 분석에 의하면 다자구도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못지않게 완전 배제할 수는 없죠.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그래서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는 답답한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답답하죠. 근데 답답할 게 없는 게요.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당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답답한 상황인데 대안이 없으면 그 신 변호사는 전당대회를 계속 늦춘다? 그러니까 저는 2말 3초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그때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그렇게 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당대회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총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으로. 근데 뭐 무한정 늦출 수 없잖아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5월, 6월 뭐 요때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전당대회가 아직 여러 달 남아 있긴 한데 지금부터 사람을 구하는데 마땅한 사람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2024년 총선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다 어떤 지도 체제로 어떤 카드를 중심으로 치러지게 될지 양쪽 다 오리무중인 상태예요. 오리무중입니다. 저 안개 속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어느 시점에 좀 요동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부터 언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뚜렷하게 보이는 카드는 없고. 내년에 국회는 더 경제도 오리무중이고 정치도 오리무중이고.
이게 양당의 리더십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결국 여야 간의 어떤 뭐랄까요 정책적 협의라든가 하는 것도 없어지게 힘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정치력의 복원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네. 뭐 금년 내내 그런 얘기 했는데 내년에도 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새해는 달라져야죠. 근데 달라질 가능성이 아직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압박을 우리가 직진보등을 가해야죠.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국민의힘 부대변인 지내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연이 부르는 가리워진 길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